올해로 64, 이름은 윤재수다. 나는 인생 대부분을 아버지라는 존재를 미워하며 살았다. 정확히 말하면 무시하며 살았다고 해야 할까? 어릴 때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집을 뒤집어 놓았고 어머니는 늘 그 뒤를 치우며 울었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결심했다. 나는 절대 저런 어른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인지 20살이 되자마자 집을 나왔다.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생활비와 학비를 스스로 감당하며 살았다. 어머니에게만 가끔 연락드렸고 아버지에게는 단 한 번도 먼저 전화한 적이 없다. 보고 싶지 않았고 보고 싶어 할 이유도 없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다. 결혼을 했고 딸 하나를 낳았고 회사도 그럭저럭 다녔다. 인생이 괜찮아지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버지 없이도 이렇게 살 수 있었네. 그 생각이 오히려 나를 괴롭게 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은 부분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니 현관 앞에 등기우편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윤길성. 내 아버지 이름이었다. 나는 손끝이 굳어 봉투를 들었다. 봉투를 열자 두 가지가 들어있었다. 작은 통장 한 권과 종이 한 장. 종이엔 글자가 몇 줄 적혀 있었다. 재수야, 아버지다. 이 통장은 내게 필요할 때 쓰면 된다. 미안했다.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받아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쓸 사람이 아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약함을 드러낸 적이 없다.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했다? 통장을 펼치자 더 놀라운 게 눈에 들어왔다. 잔액 1억 4,850만 원.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다. 그 돈이 어디에서 온 돈인지, 왜 나에게 준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단지 마음속 어딘가가 묘하게 들썩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윤재수님, 보호자 맞으시죠? 내 인생에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인근 대학병원 응급센터였다. 아버지분이 쓰러지셔서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솔직히 말하면 첫 감정은 걱정이 아니라 혼란이었다. 수십 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 심지어 미워하고 외면하며 살았던 사람,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중환자실이라니. 나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래도 보호자분이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 때문에 결국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복도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중환자실 앞에서 간호사가 나를 보더니 말했다. 아버님이 의식 잃으시기 직전에 재수님 이름을 계속 부르셨어요. 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불렀다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는 평생 내게 애정 한번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산소호흡기, 각종 기계들, 수많은 선들이 아버지 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분노가 밀려왔다. 왜 지금 와서 저러는 거지? 왜 이렇게 쓰러진 모습으로 나를 불러? 왜 평생 하던 말은 안 하고 마지막이야? 감정이 뒤엉킨 채로 의사에게 설명을 들었다. 아버지는 간경화 말기였다. 오래전부터 술로 몸을 망쳐왔던 그 결과였다. 환자분은 사실상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죽는다는 말보다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나를 찾았다는 사실이 더 이상했다. 그때 간호사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아버님께서 깨어나면 꼭 전해달라고 하신 게 있어요. 전해달라고요? 통장 꼭 재수님께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 통장 1억 4천만 원.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그리고 이어진 말이 나를 멈춰 세웠다. 그리고 아버님,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네? 함께 지내시던 분이 있다고 하시던데 그분이 지금 연락이 안 돼요. 나는 눈을 찡그렸다. 함께 지낸 사람? 아버지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모든 게 의문이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곧
내가 평생 몰랐던 진실의 문으로 나를 끌고 갔다. 나는 병원 로비에서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와 함께 지냈다는 사람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아버지는 평생 타인을 집에 들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가족에게도 마음을 닫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간호사는 분명히 말했다. 환자분이 쓰러지신 곳에서 다른 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 나는 답을 찾기 위해 병원에서 아버지가 실려온 응급구급대 기록을 조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급대원이 당시 상황을 적어둔 기록에는 좁은 원룸 내 2인 생활 흔적 있음, 식탁에 여성용 약 봉투 발견 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여성? 아버지가 여성과 함께 살았다고? 그때 간호사가 급히 나를 불렀다. 보호자님, 아버님이 잠깐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나는 뛰듯이 병실로 향했다. 유리창 밖에서 바라본 아버지는 고개를 약하게 돌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시선이 천천히 나에게 닿았다. 재수야? 그 한마디에 나는 온몸이 굳었다. 아버지가 저렇게 부드럽게 내 이름을 부른 적이 있었나? 왜 이제 왔어? 그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목을 막았다. 그때 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들었다. 그리고 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사람 좀 찾아줘라. 그 사람?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눈은 천천히 감겼고 다시 깨어나지 않았다. 나는 침대 옆에 서서 손을 움켜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 그 사람 찾아줘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누구를 찾아야 하는 걸까?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붙잡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왜 나에게 그 부탁을 남기고 갔을까?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다. 평생 미워한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그의 삶의 마지막 조각을 직접 확인할 것인지. 그리고 나는 결국 마음을 정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진실을 내가 찾아야 한다. 그 결심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은 계속 머릿속에 울렸다. 그 사람 찾아줘라. 아버지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살았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그런 따뜻함이 가능했을까? 아니면 그동안 내가 몰랐을 뿐일까? 나는 우선 아버지가 살던 원룸 주소를 경찰에서 확인해 달라고 했다. 보호자임을 증명하자 어렵지 않게 주소를 받을 수 있었다. 원룸 건물은 생각보다 낡아 있었다. 계단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복도 벽엔 오래된 낙서가 있었다.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혼자 살았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묘하게 저렸다. 문을 열자 그 안은 혼자 산 집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두 사람이 함께 산 흔적이 곳곳에 있었다. 싱크대에는 작은 머그잔 2개, 여성용 앞치마가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저렴한 로션과 머리핀 몇 개가 있었다. 침대엔 누군가가 남긴 얇은 분홍빛 담요도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정말로 누군가와 함께 살았던 게 분명했다. 그것도 꽤 오랫동안. 방을 둘러보다가 책상 위 봉투들 속에서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길성씨, 약 꼭 챙겨 드세요. 저녁에 갈게요. 수진. 수진. 여성의 이름이었다. 나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방 안에는 그녀의 흔적이 더 있었다. 여성용 슬리퍼, 작은 화분, 그리고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쪽지들. 아버님, 오늘은 냉장고에 죽 넣어놨어요. 약 먹고 바로 누우시면 안 돼요. 저녁에 뵐게요. 쪽지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가슴 안쪽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그 쪽지들에는 아버지에게 향한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믿기지 않았다. 평생 가족에게조차 마음을 닫고 살아온 아버지가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때였다. 갑자기 내 휴대폰으로 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윤길성 씨 아드님 맞으세요? 목소리는 가늘고 떨리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다.
수진. 그리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길성 씨 돌아가셨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 같았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떨림이 담겨 있었다. 네. 조금 전에. 내가 어렵게 대답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고 억눌린 흐느낌이 들렸다. 마치 오래 참아온 감정이 겨우 흘러나오는 듯한 울음. 제가 곁에 있어야 했는데. 여자 사람의 음성은 죄책감과 슬픔으로 떨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수진 씨 맞나요? 정적. 그리고 작은 대답. 네. 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혹시 아버지와 같이 지내신 분 맞으시죠? 그녀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숨소리가 들렸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숨. 그곳에 제 물건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다. 나는 방금 본 머리핀과 앞치마, 화분을 떠올렸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 씨는 아버지랑 어떤 사이였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약하게 떨린 한 문장이 들려왔다. 우린 서로 의지했어요. 말투는 흐렸지만 감정은 너무 선명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처음엔 그냥 옆집이었어요. 하지만 길성 씨가 자꾸 넘어지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는 걸 보고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멈췄다. 가족이 없다고요? 네. 어느 날 그러셨어요. 가족은 오래전에 떠났다고.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이제는 혼자 사는 게 맞다고. 나는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 입으로 그런 말을 했다고? 아버지가 평생 입 밖으로 꺼내본 적 없는 후회의 말들을 남에게는 했다는 건가? 그녀는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제가 챙겨드리기 시작했어요. 밥도 좀 해드리고 약도 챙겨드리고. 그러다 보니 같이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부엌에 정리된 약통. 아버지가 혼자서는 절대 만들지 못할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버지는 마지막 1년 동안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 사실이 왜 이렇게 아프게 느껴졌을까? 나는 수진 씨를 만나보기로 했다. 그녀는 아버지 집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다. 하지만 표정은 잿빛처럼 차가웠고 눈가는 울어서 붉게 부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앞에 앉았다. 수진 씨 맞죠?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을 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눈물이 뚝 떨어졌다. 제가 잘한 게 있을까요? 그녀는 자책하듯 말했다. 마지막에 혼자 두고 말았는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고맙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길성 씨는 항상 당신 얘기를 했어요.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저요? 그녀는 슬프게 웃었다. 술만 조금 드시면 늘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어. 아들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웠어. 언젠가 꼭 만나야 하는데. 이 말을 수없이 하셨어요.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 말은 내가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었다. 수진 씨는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통장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통장이요? 네. 이 돈 재수에게 꼭 전달해야 한다. 난 못해준 게 너무 많다. 이게 마지막이다. 그렇게요. 내 손이 떨렸다. 나는 통장에 적힌 잔액을 떠올렸다. 1억 4천만 원. 아버지가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그는 평생 막노동을 전전했고 술로 월급을 다 썼던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물었다. 그 돈 어디서 나온 건지 수진 씨는 아세요?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윤재수 씨, 그 돈 길성 씨가 모은 게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다. 당신 어머니가 남긴 거예요. 공원 바람이 순간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가 남긴 돈이라고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길성 씨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이 오해할까봐, 자기를 또 미워할까봐. 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다. 병원비 때문에 남은 돈도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돈을 아버지가 5년 동안 지켜온 것이었다.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저한테 와서 말했대요.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다. 상처 주는 데는 서툴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었다. 이 돈 내가 못 준 걸 대신 전해줘라. 이렇게 말했다고 길성 씨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였다.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를 좋은 사람이라 말했다. 그런데 나는 평생 그 사람을 미워하기만 했다. 수진 씨는 이어서 말했다. 길성 씨는 정말 후회 많이 하셨어요. 술 때문에 말 때문에 가족 다 떠나보낸 걸. 밤마다 눈물 흘리셨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울었다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당신을 찾아야 한다고. 반년 동안 계속 말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못 갔대요. 왜요? 아들이 나를 봤을 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게 제일 무섭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몸이 굳었다. 아버지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내 분노도 내 실망도 아니었다. 내가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는 것, 공기처럼 대하는 것, 그게 그가 가장 무서워한 일이었다. 그제야 왜 마지막 편지가 그렇게 떨리는 글씨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수진 씨, 아버지 장례 같이 해주실래요?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제가요? 네. 아버지 마지막을 지킨 분이잖아요. 어머니 대신 저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이후 나는 통장도 아버지의 유품도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리고 비어있던 마음 한가운데 하나의 사실이 자리 잡았다. 나는 아버지를 몰랐다. 그리고 아버지 역시 나를 몰랐다.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듣지 않은 채 평생을 어긋나게 살았다. 아버지는 잘못이나 후회의 기록만 남기고 떠났다. 나는 그 기록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다. 장례 마지막 날 나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조금 늦었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 말이 평생 하지 못한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